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저희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편부터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재무회계다라고 했을 때 이 재무회계 챕터 1이 바로 재무회계 기본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질적 특성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전산세무 1급을 거치기 전에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런 급수들을 다 마스터하고 오셨고요. 심지어 학습량이 많은 친구들은 재경관리사도 이미 학습을 하거나 취득한 이후에 전산세무 1급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타사나 이런 데 보면은 아예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런 파트들은 세무 2급에서 학습한 내용 그대로 가져가고 법인세법 이론의 법인 조정만 이 법인 조정만 세무 1급으로 과정을 개설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으나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도 당연히 세무 1급이면 세무 1급 수준의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세무 2급까지 잘 다져왔다 하더라도 세무 1급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거나 내가 스킵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요. 중간에 막힐 때가 있고요. 해설을 봐서 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안감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하여 저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수업을 듣기 전에 교재를 쭉 살펴봤는데 재무회계 편이나 원가회계 편에 이 파트는 나 아는 내용이야. 이거 이미 과거에 학습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 충분하게 남아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챕터별로 내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재경도 취득하셨고 전산세무 2급도 취득을 했으나 좀 시간이 오래돼서 내가 내용이 머릿속에 거의 없어요 라고 하거나 제가 비록 좀 전에 전산세무 2급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재무회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차 시부터 같이 저랑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조금 한다 라고 하시면 스킵하시면서 골라서 발췌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회계를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텐션이 떨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루즈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속도감은 가져갈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질적 특성이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회계 정보에 대해서는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질이 좋아야 내가 그걸 인해서 그 정보로 인해서 정말로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잘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질 높은 정보라는 건 뭘까요? 재무정보 중에서도 그 재무정보는 질이 좋아. 질 높은 정보야.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옷은 질이 좋아 라고 하면 원단의 촉감이라든가 바느질 상태라든가 아니면 입었을 때 핏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와, 그거 질 좋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정보는요. 그 내가 정보를 딱 맞이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분명히 회계를 한 사람인데 이해가 어려워. 그럼 그건 별로 질 좋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자, 비교 가능성은 나와 다른 회사의 재무 정보가 서로 동종업종이다 라고 했을 때 비교하기가 수월해야 되겠고 혹은 나 자체 내에서도 당해년도와 전년도가 서로 비교하기가 좋아야 될 거예요. 이런 정보들, 아주 친절한 정보들이 질 높은 정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해 가능성이나 비교 가능성 말고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적 특성에서의 질 높은 정보다 라고 하는 건요.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저 회사에 투자를 할 거야. 혹은 내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 투자 유치금을 받아낼 거야.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정보가 나와줘야 저 정보가 정말 괜찮은 정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뭐도 있냐면
신뢰성도 있습니다. 아,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야 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 높은 정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목적에 맞는 정보를 보자 라고 했을 때, 목적에 맞는 정보를 보자 했을 때 내가 투자자를 유치해서 투자금을 받으려는 이런 목적 달성을 하려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목적에 맞는 성격이라고 하면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회사 봤더니 유동부채 비율보다 비유동부채 비율이 크구나. 그렇다면 이 회사가 당장 갚을 돈은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언젠간 저 부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금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피드백 가치. 자, 내가 예측한 결과값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결과값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제때제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정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당장 내일 만나러 갈 거예요. 근데 투자자가 나한테 뭘 요구했냐면 지금 6월 달이 지났는데 앞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재무제표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계 직원한테 가서 상반기 재무제표 좀 뽑아봐라. 라고 했더니 이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곤란한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10억에 투자금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니까? 아직 결산 안 했는데요? 아니 결산 언제 하는 건데? 12월 31일 날요. 얘 지금 뭔 소리 하니? 야, 6월 30일 오늘 딱 끝나면 그분은 상반기에 재무제표를 원하고 있어. 빨리 줘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비록 12월 31일 날 정확한 결산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가결산이라도 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제시해 드려야죠. 그래야 원하는 시점에 정보가 제때제때 나오는 거죠. 하여 회사들은요. 결산할 때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분기별, 반기별 재무제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결정을 할 때 제때제때 정보가 나와줘야지만 그러한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예, 피, 적.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예쁜 애들은 피곤해. 주변에 적이 많아.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신뢰성.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믿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본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가요? 반쪽짜리래요. 어디 반쪽짜리야? 그랬더니 자산만 보여준대요. 근데 자산 보니까 좋긴 하더라. 반지르르해서 현금도 많고 뭐 자산도 많고 괜찮아 괜찮아. 이 회사에 투자를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산이요. 여기에 10억 있는데 현금이 9억에 막 유형자산 1억 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부채가 10억인 거야. 너넨 자본도 없니? 그러니까 자본 없대요. 부채만.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부채 안 보고 투자했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표현을 해줄 때 어느 하나만 내가 예뻐 보이는 곳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되겠더라. 그래야 믿음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특정 자산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했어요. 평가를 했다고요. 근데 내가 평가한 방법도 공정가치법. 저 옆에 있는 친구가 계산한 것도 공정가치법이래요. 아, 그럼 둘이 똑같은 혹은 유사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 쟤랑 나랑 1억 차이가 난대요. 아, 이런 정보를 어떻게 믿어? 그쵸? 자,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하고 나면 검산을 하듯이 이런 재무제표도 검증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성을 높인다. 혹은 신뢰성이 없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떠한 누군가의 이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유리하게끔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따라 중립성을 가지고서 작성을 하는 거지 대표자가 자신의 성과평가를 검사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 대표자 이뻐 보이라고 걔를 위주로 아주 매출 많이 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립성까지 지켜줘야
믿음이 가는 정보다. 그래서 표, 검, 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 이제 신뢰성을 따라갔을 때랑 목적 적합성을 따라갔을 때랑 어떤 기준이 신뢰성을 따라가는 거고 어떤 것이 목적 적합성을 따라가는지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자산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가는 정보야 라고 한다면 토지를요. 내가 5년 전에 1억 주고 샀어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 토지의 가격을 계속 1억 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토지가 아직 1억이네요 라고 하면 아직 매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가가 5억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건 1억이니까 나중에 처분하면서 처분이익 4억을 인식하더라도 일단 내가 샀던 가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저 사람은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잘 움직이지 않고 되게 굳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이랬다 저랬다 안 하니까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투자자들한테 보여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왜? 투자자들에게 내가 투자금을 받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투자자들한테 재무제표를 보여줬더니 토지가 1억짜리밖에 없대요. 자, 1억 원짜리 그냥 그대로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너넨 땅도 얼마 없네? 라고 하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오늘 당장 매각하면 5억을 받을 수 있는 땅인 거야. 주변 시세랑 다 고려했을 때 이 땅 5억에 산다는 사람도 있었어. 자,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정보를 보시면 그 투자자가 5억짜리 토지가 있구나. 뭐이 회사가 나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따른 자산의 평가는 공정가치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사 수익. 신뢰성을 가지려면요. 공사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 정말 그 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회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혼자서 나 혼자 김칫국 머시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100%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성이 되면 와, 드디어 내가 15억짜리 건물을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진행 기준, 자, 목적적 합성, 투자자들은 아니죠. 지금 저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대요. 그러면 공사를 통해서 회사가 돈을 얻는 것도 있구나. 돈을 얻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수익. 자, 1층까지 진행을 해서 저 회사가 3억을 얻었구나. 2층까지 진행해서 6억을 얻었구나.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하면 저 회사에게 지금 현재 3층 9억 원짜리의 건물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고 9억 원의 수익이 지금 있는 상태구나. 계속해서 돈만 쏟아붓는 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금도 계속 받으면서 수익이 생기고 있구나 라고 목적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수익을 하나도 인식 안 하는 회사들은 공사 원가 마이너스만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진행할 때마다 수익도 같이 인식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 있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12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결산,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분기별, 반기별,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적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신뢰성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인식한다거나 미수수익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아직 내가 받은 돈에 대해서 지불한 돈에 대해서 전체 다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거나 자,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나갈 돈은 현금이 나갔잖아요. 내가 그걸 돌려받을 일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면 전체 비용으로 처리하자. 돈 받는 거는 못 받았으면 내가 떼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하니? 실제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려면 실제로 현금이 나가야 비용, 들어와야 현금, 이렇게 들어와야 수익 이렇게 보는 방식이죠. 하지만 목적 적합성 이거 24개월치 보험료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2,400만 원이 보험료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래요. 현금은 분명히 2,400이 나갔으니까 2,400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투자자가 보면요. 큰 오해합니다. 왜? 너네 회사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다른 회사에 2배 나가네? 아니 사실 2년치 낸 건데 2배나 나가네? 그러면서 야 너네 회사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 나 너네 회사랑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하는 기간에 맞춰서 딱 올해에 해당하는 12개월치 1,200만 원만 보험료 비용입니다. 이렇게 발생 주기에 따라 작성을 해야 투자자도 보고서 아,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보험료 1,200 정도 내는구나. 다른 회사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요. 여기 이제 역사적 원가, 원가법으로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지분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들, 이런 걸 가지고서 목적 적합성을 따라간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나요? 어떤 회사가 내가 정보를 만들 때 신뢰성 있는 정보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신뢰성 100%를 달성했다 칩시다. 그럼 목적 적합성도 같이 100% 달성이 되느냐? 아니죠. 역사적 원가를 써야 신뢰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공정가액을 써야 목적 적합성이 달성이 되는데 역사적 원가로 작성을 해버리면 목적 적합성은 어때요? 목적 적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적 적합성을 높이고자 공정가액으로 쓰게 된다면 반대로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회계 직원 보고 재무제표 좀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연차 재무제표 작성할 때까지 12월 달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거기 기다렸다가 연차 재무제표 받으면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는 떠나가니까 목적 적합성 달성에는 실패를 하겠죠. 자, 이런 관계를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상충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충관계. 즉, 서로 충돌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든 신뢰성이나 목적 적합성을 동시에 높일 수는 없어요.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절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상충되는 질적 특성 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질적 특성 간의 선택이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었죠. 공사수익 인식 기준을 공사 진행 기준 대신에 완성 기준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완성 기준은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다? 요거는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산의 평가 기준을 역사적 원가 대신 현행 원가, 시가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이다. 목적 적합성. 순이익의 인식 기준을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거다. 목적 적합성. 투자 주식의 평가 기준을 원가법 대신 지분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다. 목적 적합성.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2번이 다른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서술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사실 우리 전산세무 1급은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는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표방한 문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풀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거의 99%에 1%는 이렇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재경관리사를 준비 안 했는데 국제회계 기준을 다시 학습하고 와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나오는 문제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서술이라고 했잖아요. 표현의 충실성이죠. 표현의 충실성은 우리 어디 쪽에? 신뢰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거다. 말 그대로 표현의 충실성이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정보 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재무정보의 가치를 얘기한다. 예측하기 위해서 가치다. 예측 가치네? 예측 가치는 우리 신뢰성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한 거예요?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2번의 지문 설명이 틀렸다라기보다는 2번 지문 설명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예측 가치에 대한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서 2번이 틀렸다는 거죠.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 없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이 모두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편의에 따라 뭐는 생략하고 뭐는 넣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질적 특성 중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관련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목적 적합성, 예, 피적. 그쵸?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표, 검, 중의 중립성. 자, 그 다음 정보의 제공에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 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해서 판단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때는 회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가져가는 거지 반드시 목적 적합성이 우월하니까 무조건 목적 적합성만 가능해. 그래서 적시성으로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 정보일지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정보를 얻었을 때 만족감은 10,000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돈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10만 원씩 들여가면서 10,000원의 만족을 하는 그런 정보를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과 효익을 따져봐라. 당연히 비용보다는 효익이 커야 그 정보를 얻는데 우리가 합당함이 있는 거지. 효익이 적은 경우에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굳이 그 정보를 디테일하게 알려는 것보다는 두루뭉실하게 그냥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자, 재무정보의 기본 정보,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사무실 건물, 공장 건물, 직원, 서류 더미 이 정도에서 끝이 나지만 실제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야, 이번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투자금을 받았대. 삼성전자가 대출을 받았대. 뭔가 이제 개인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장님이랑 삼성전자랑은 사실은 분리가 된 거죠. 물론 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죠. 그 회사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님 재산이랑 이 삼성전자랑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는 거. 기업 실체의 과정이죠. 자, 회사는 영원히 계속해서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과정이죠. 자, 물론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이제 청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청산은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계속해서 그 회사는 꾸준히 우리 대대손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자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한 비용에 대해서 전체를 비용 처리하지 않죠. 자산 처리하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써가면서 나는 비용을 기간별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 연도를 인위대로 끊어서 1기, 2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간별 보고죠. 그래서 일정 단위로 분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자, 재무제표 종류. 이건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입니다. 변경되지 않았어요. 네, 회계기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경영진. 마지막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재무제표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과장, 부장, 이사,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다. 사장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사인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 아래에 있는 직원은 시키는 대로 지금 작성해서 올리고 있잖아. 근데 너가 오케이라며 오케이 해준 너, 내 위에 있는 너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 실질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했다라고 주석에다가 표시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일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갔지만 일부는 내가 그냥 국제 회계 기준을 했어. 그래놓고서는 재무제표에다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100%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다 따르고 있어야지만 주석에 해당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 작성이 되었으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ERP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보신 분들은 계정 과목 등록에 뭐가 있냐면 세목 추가라는 게 있어요. 세목 추가가 뭐냐면 복리후생비도 직원과 식사한 회식비도 있겠고 그다음 직원에게 옷을 사준 피복비도 있겠고 그다음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상세하게 나누어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예금 계정에 대해서도 재예금이다라고 해서 보통 예금과 외화 예금을 따로따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쓰기도 하지만 그냥 뭘로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통합된 내용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뭐를 따로따로 표기해요. 현금 따로, 보통예금 따로, 당좌예금 따로, 현금성 자산 따로 이렇게 또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바로 재무제표의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원칙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본문이나 주석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고 중요하지 않으면 한 번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 쓴 표현을 매기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한대요. 자,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지 요 제외되는 경우를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의 항목과 표시의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자, 우리가 지금 맹신하고 있는 거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나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바이블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중이야. 그러면 내가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는데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뭐라 그랬냐면 야, 세법에서 24년도부터 접대비를 업무 추진비라고 부를 거래. 원래 회계는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는 건 아닌데 이참에 회계도 혼란을 줄이고자 일반기업 회계 기준 개정 들어갈게. 뭐라고? 접대비가 아니라 이제부터 업무 추진비라고 개정 들어갈게.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작년까지는 접대비라고 썼지만 올해부터는 뭐라고 바꿔줘야? 업무 추진비라고 이렇게 바꿔줄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회사들은 작년 것도 뭘로? 그쵸. 업무 추진비로 바꿔줘야 작년에 그 접대비가 올해 업무 추진비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말고도 업무 추진비로 바뀌어놓으면 작년에 업무 추진비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업무 추진비는 200이구나 이렇게 서로 그 내용이 비교가 유용하겠죠. 그래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만약에 기준에서도 바꿨다라고 한다면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주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결합 또는 사업의 중단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대요. 사업을 결합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 결합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주로 보게 되냐면 통신요금 결합 해서 가족 간의 결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뭉치다 보니까 뭔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내고 있었는데 결합을 하더니 부가 서비스가 모두 다 무료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기본적인 요금 체계에서 내가 이제 얼마짜리 요금 체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회사도 나와 네가 결합을 했을 때 그냥 결합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재무정보를 더욱더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개 항목도 같이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 사실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바꾼 건 아니지만 세법에서 이제 내년도부터 업무 추진비라고 바꾼다니까 우리 24년도 사업연도는 모두 업무 추진비로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내가 변경을 하면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업무 추진비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렇게 바꿀 때에는 단기랑 비교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접대비도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세법의 명칭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꾸었습니다. 라고 주석으로 표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을 바꾼다거나 지금 계산하는 방식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3가지 항목에 들어갈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이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는 이제 회사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원화로 하는지, 달러로 하는지, 엔화인지, 유로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의 단위가 원 단위도 되지만요. 여러분들 1,000원 단위도 되고 100만 원 단위도 되는 거 아시죠? 자, 1,000원 단위로 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금액을 써놨다. 자산이 1,000 이렇게 써놨다는 건 우리 회사 자산이 1,000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공 3개까지 붙여서 사실은 100만 원이 있는 거죠. 이 회사 자산이 100만 원인데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하시면 뒤에 공 3개를 생략할 수 있죠. 자, 뭐 100만 원 단위면 뒤에 공 6개를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이렇게 보고 통화나 금액의 단위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고 있고, 자, 날짜를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 이렇게 쓰는 애는 누구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뭐 일정 시점 이렇게 얘기했었고, 나머지 손익계산서라든가 자본변동표라든가 현금흐름표 얘들은 모두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대한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죠. 자, 작성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성 기준은 구분표시 원칙, 총액주의,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 잉여금 구분의 원칙, 그리고 다음에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의 표시금지 원칙. 이게 이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잖아요. 자, 구분표시 원칙부터 이야기하면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서 표시하시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도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구분표시 원칙 때문에. 자, 총액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총액주의는 내가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고요.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이 70만 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산 100이고 부채가 70이니까 A에게 외상 매출금이 30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어때?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A 기업이랑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협의 안 됐어요. 이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총액으로 쓰셔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A 입장에서는 얘는 뭐가 없지만 이자가 안 붙지만 A는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거든. 근데 이걸 퉁치자고?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이유들은 상상을 해본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이 된 데에 있을 때 무조건 순액으로 표시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무조건 총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와 협의가 되었을 때 상계 처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액으로 표시한다거나 상계 처리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으면 다 틀려요. 자, 하지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여기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거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오케이.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 가능하다. 자, 그러면 A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쓰지 말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직접 차감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냐? 사실 이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가 원칙이지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차감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대손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년을 기준으로 우리는 유동, 비유동 나누고 있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자산, 유동부채부터 올려요. 즉 유동성이 큰 순서부터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잉여금 구분 원칙에 따라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잉여금인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잉여금인 이익잉여금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 가면 자본잉여금 따로, 이익잉여금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현금 과부족이라든가 가지급금이라든가 가수금이라든가 이런 계정을 최종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임시로 쓰는 이런 미결산 혹은 비만 계정은 뭘 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올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볼게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급비용이다, 선수수익이다, 미수수익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미지급비용까지 결산 회계 처리를 진행하는 거죠. 자, 수익 역시 실현주의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인도가 되어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인도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실현이 되었다라고 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을 매출하고서 돈 한 푼 받은 거 없어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다거나 매출 채권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만큼 비율에 맞춰서 1%, 2%씩 대손율을 적용해서 대손상각비, 비용을 인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고 총액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는 건 특정한 비용과 특정한 수익에 대해서 내가 더하기 빼기해서 순액으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구분 표시 원칙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구분 표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떤 회사들은요. 요 매출액과 판매 관리비를 모두 생략하고요. 그냥 영업 수익 마이너스 영업 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퉁쳐서 심플하게 작성하는 기업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기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나는 제조기업을 주로 시험 보면서 봤거든요. 제조기업이나 몇 가지 정해놓은 기업회계 기준서에 몇 가지 기록한 이 법인들은요. 얘를 정확하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을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심플하게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조기업이나 특정하게 열거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은 이렇게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며 당기순이익까지 산출하도록 좀 간략하게 작성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문에서 설명이 되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문장을 소화해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문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청산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 하고 청산의 의도가 없는 한 계속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사실 이 청산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건요. 이 지금 청산의 의도를 가졌을 때예요. 청산의 의도를 가지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계속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에 대해서 맞는 것이었군요. 자, 이거 네, 제가 크게 잘못 설명할 뻔했네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계속기업이 원칙이에요. 계속기업이 원칙이고 그 다음 청산의 의도가 있을 때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얘 틀렸다. 계속 기업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청산을 할 때 정리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계속 기업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단계와 비교를 위해서 전개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및 재분류일을 본문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주석에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주석에. 왜 그렇게 바꿨는지 주석에 기재하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해서 본문과 주석의 중요한 내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문에는 통합한 표시 항목을 주석에다가는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 재무제표 표시하는 금액의 단위는 100만 원 등 1000원을 초과하는 단위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000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쓰면 100만 원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100만 원 이렇게 하고서 내가 이만큼만 기록을 하면 뒤에 공 6개가 생략이 된 1억 원을 표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단위든 1,000원 단위든 100만 원 단위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세요. 계속기업 기준이 원칙이죠. 청산 기준은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내용의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었죠.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아니었죠. 발생주의였죠, 발생주의. 자, 나머지 내용들 맞는 표현 볼게요.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의 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 재무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같은 거, 이런 거, 재무상태의 변동이나 이런 자본의 변동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하면은 1년 이내니까 유동자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은 상계 처리하지 않고 총액주의에 의해서 작성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정답은 3번입니다. 단계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전개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전년도도 내가 당해년도에 업무 추진비라고 써놨는데 전년도는 접대비라고 써놨으면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혼란이 올 수 있더라. 그래서 전년도도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재분류를 해주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죠.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바꿔라 그러면 바꿀 수 있죠.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년 똑같이 사업의 결합이나 중단에 의해서 중대하게 변경이 된다면 바꿀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회사? 주류회사. 주류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숙성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8개월 동안에 숙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재료를 사와서 완성돼서 판매가 될 때까지 18개월은 기본 이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을 가지고서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인데 너는 12개월 이상 있네? 그럼 너는 유동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기본 시스템이 18개월 정도의 주기, 영업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18개월, 17개월 이렇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즉 12개월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며 유동자산에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현금흐름표 작성 중 사채 발행으로 현금의 유입 시는 발행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현금의 유입 가격 이걸 쓰는 거죠. 그럼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액면가액이고요. 100. 그 다음에 얘는 발행가액이요. 현금흐름표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겠어요? 들어온 현금의 액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발행가액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상계 금지 원칙에 따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해서 표시할 수 없다? 자, 원래 원칙은 총액주의죠. 상계를 할 수 없죠. 예외적으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서 차감해서 표시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본 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 우선주 두 가지 구분해서 씁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첫 시간 잘 들어주셨나요? 사실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앞서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안 들어도 돼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볍게 들어야지 라고 해서 여기까지 쭉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때요? 내가 세무 2급에서 봤던 내용들도 물론 회계 1급에서 봤던 내용들도 존재는 하고 있으나 세무 1급만에 물어보고 싶어하는 포인트들은 또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죠?
자, 저는 다음 강에서요. 또 계속해서 재무회계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